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 방송 92.7MHz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에서 오늘은 청와대 요리사 천상현 셰프가 밝힌 대통령의 밥상과 조선시대 왕들의 보양식 밥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의 요리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은 대통령 5분을 직접 모셨던 천상현 전 청와대 조리팀장이 밝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관저라는 가장 은밀한 공간에서 주방장의 눈으로 본 대통령들의 진짜 모습,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식사 습관에 대해 세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근무한 청와대 요리사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한 천상현 셰프가 전직 대통령들의 식성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5명의 대통령 식사를 책임진 그는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습니다. 천상현 셰프는 청와대 요리사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된 인물로 그의 경험은 단순한 요리 이상의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각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주며 대통령들의 식탁 뒤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은 유도 선수급 대식가로 접시에 남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하면 인자한 미소와 카리스마 있는 정치적인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죠. 하지만 청와대 관저 안에서 본 그분의 식탁은 그야말로 에너지의 원천이었답니다. 당시 주방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예상 외의 엄청난 대식가였다고 합니다. 특히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던 집권 초반에는 유도 선수 못지않은 식사량을 보여주어 경호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천상현 셰프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그의 중식 사랑 덕분에 청와대에 발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특히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천 셰프는 김 전 대통령의 넉넉한 식성을 통해 그의 강인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식성은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보통 한식 코스가 3가지에서 5단계로 나오면 조금씩 남기기 마련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접시를 싹싹 비울 정도로 잘 드셨습니다. 그만큼 국정에 쏟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했다는 증거겠지요. 재미있는 일화로 쏘가리 매운탕을 드시다 주방팀에 너희가 맛있는 몸통은 다 먹고 나한테는 머리랑 꼬리만 준 거 아니야? 하며 진지하게 농담을 던지시는 바람에 주방이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와대 주방의 제1원칙은 생선 몸통 사수가 되었다는 우픈 전설이 내려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식과 전라도 음식을 즐기며 에너지를 보충했습니다. 정치 새끼를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엄청난 업무량에 비례하는 대식가였고 식사 시간에도 특유의 위트 있는 농담으로 주방팀을 긴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소탈한 서민 대통령의 식탁이었습니다. 나 아침밥 안 줘도 돼. 라면 직접 끓여 먹을게. 노무현 대통령의 식사 습관은 그분의 정치 철학인 탈권위와 소탈함이 그대로 묻어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주방 직원들을 부리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휴식을 걱정하셨다는데요. 주말이면 주방팀에 우리 가족끼리 라면 끓여 먹을 테니 너희는 아침 일찍 나오지 말고 9시 넘어서 천천히 출근해라고 배려해 주었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직접 냄비를 들고 라면을 끓이는 모습,
정말 사람 냄새 나지 않습니까? 식성 또한 해물 파전에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이는 서민적인 스타일을 가장 좋아하셨답니다. 청와대 경내를 다닐 때도 경호원들에게 사람 사는 곳인데 왜 이렇게 통제하느냐며 나무라셨고, 담배를 피우다 마주친 직원에게 어디 도망가 같이 피자라며 격이 없는 맛담배를 권하기도 하셨지요. 천 셰프는 노 전 대통령이 준비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주방장들에게는 항상 잘 먹었다는 따뜻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잊지 않았던 요리사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원들의 휴일을 배려해 직접 라면을 끓여 드실 정도로 권위를 내려놓은 서민적 식사 스타일의 정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치 세계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라면과 막걸리로 대표되는 소탈한 식성을 가지셨고 주방 직원들의 복지까지 직접 챙기는 배려심을 보였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식사 시간도 추진력 넘치는 사업가 스타일의 숯불 바베큐를 선호했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식탁은 마치 현대건설 사장님의 업무 현장을 옮겨놓은 듯한 활기가 넘쳤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모든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보고받는 사업가 마인드가 식사 습관에도 투영되었는데요. 조용하고 격식 있는 정찬보다는 추진력 있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의 식사를 선호하셨습니다. 특히 좋아하셨던 메뉴는 숯불 바베큐 같은 음식을 즐기셨다고 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숯불에 구워 여럿이 단체로 회식하는 듯 먹는 분위기를 즐기셨는데, 이는 현대 건설맨 특유의 으쌰으쌰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에 대한 의욕이 워낙 많으셨기에 식사 시간조차 업무의 연장선으로 활용하거나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하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천 셰프는 이명박 대통령의 식성을 통해 그의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식성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도 연결되어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세계를 보면은 MB는 식사 시간에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유지했고 조용한 정찬보다는 에너지가 넘치는 단체 바비큐 회식 스타일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편식 없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셨습니다. 삭힌 홍어까지 섭렵할 정도로 입천장 벗겨진 사실에 진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이 짧고 까다로울 것 같다는 선입견이 많지만 실제 청와대 주방의 기록은 정반대입니다. 사실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음식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분이었습니다. 편식이 거의 없었고 특히 전라도 특유의 강한 맛인 삭힌 홍어까지 가리지 않고 아주 잘 드셨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에서 화제가 되었던 입천장 소독이 있습니다. 삭힌 홍어를 뜨거운 국물과 함께 드시다가 입천장이 벗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의무실장까지 출동한 것인데요. 홍어의 암모니아 성분이 뜨거운 온도와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입맛이 약한 분들은 다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워낙 홍어를 즐기다 보니 벌어진 해프닝이었다고 합니다. 주방팀은 이후 홍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삭힌 홍어를 즐길 정도로 음식 가리는 것이 없었고 음식의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든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며 폭넓은 균형 잡힌 식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천 셰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편식을 안 한 대통령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계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의외로 편식이 전혀 없었으며 식성은 그녀의 섬세하고 균형 잡힌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해장국 사랑, 서민적 입맛과 청와대 주방의 시스템에 대해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만큼 식성도 그 궤를 같이 했습니다.
화려한 궁중 요리보다는 따끈한 해장국이나 소박한 한식을 즐기는 전형적인 서민 입맛이었답니다. 청와대 주방은 약 13명의 셰프가 한식, 일식, 중식으로 나누어 철저하게 운영되는데 문 대통령은 어떤 요리가 나와도 주방의 노고를 치하하며 편안하게 식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주방팀은 대통령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순방이나 휴가 때도 80% 이상 동행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 역시 타지에서 기력이 떨어질 때면 주방팀이 정성껏 준비한 해장국 한 그릇으로 힘을 얻곤 하셨답니다. 대통령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만큼 주방팀의 사명감도 남달랐던 시기였습니다. 대통령은 서민적인 해장국과 한식을 고수하며 주변 직원들과 격식 없이 식사하는 환경을 중시했습니다. 정치 세계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소박한 국물 요리를 즐기는 전형적인 서민 식성이었고 주방팀의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 속에서 건강을 챙겼습니다. 셰프 천상년의 서성 후덕죽 셰프를 향한 존경에 대했습니다. 천상년 셰프는 흑백요리사 2에 함께 출연한 중식의 거장 후덕죽 사부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방문이나 휴가 때 사부를 찾아 요리 실력을 갈고 닦았다는 일화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후덕죽 셰프는 천상년 셰프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도 했고요. 현재 천 셰프는 중식당 천상현의 천상을 운영하며 전국의 지점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의 식탁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청와대 요리사 천상년 셰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각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성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그들의 성격,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셰프의 경험은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먼저 천상년 셰프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하고 물었을 때 천상년 셰프는 모든 대통령과의 특별한 경험을 소중히 여기지만 각 대통령의 개성과 소탈한 면모를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를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의 식성은 그들의 성격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하고 묻는 질문에 천상년 셰프의 증언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의 대식가 기질은 그의 강인한 모습을, 면모를, 노무현 대통령의 소탈함은 그의 친근한 이미지를, 박근혜 대통령의 균형 잡힌 식탁은 그녀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등 식성은 그들의 성격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상년 셰프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인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천상년 셰프는 현재 중식당 천상년의 천상을 운영하며 전국 지점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요리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흑백요리사 2 출연을 통해 요리사로서의 역량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천상년 셰프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총 5분의 대통령 식탁을 책임지며 20년 4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천 셰프는 최근 MBC 라디오 권순포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현존하는 청와대 요리사 중 제가 최초로 연금을 받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대식가로 알려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카리스마가 있으셔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초창기에는 유도 선수 못지않게 되셨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당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경호원들도 힘들다고 할 정도였다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해마다 식사량도 조금씩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식 요리사를 직접 뽑으라고 하실 정도로 중식을 좋아하셨다며
계란탕, 양장피, 해산물을 즐겨 드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탈하고 서민적인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모시면 모시는 대로 잘 먹었다고 피드백을 주셨다며 해물 파전에 막걸리 한 잔을 드시며 허물없이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말에는 가족끼리 라면을 직접 끓여 드셨고요. 저희에게도 아침 안 해줘도 되니 늦게 출근하라고 하셨다며 담배도 저희끼리 피우고 있으면 와서 같이 피자고 하셔서 맞담배를 피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것 같았다고 웃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업가 스타일이셨다며 단체로 모여 숯불에 불고기를 굽는 바비큐 식사를 많이 드셨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편식 없이 음식을 즐기는 편이었다고 했고요. 식사량은 적지만 삭힌 홍어도 드실 정도로 식성의 폭이 넓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삭힌 홍어를 즐겨 드시다가 따끈한 국물을 먹어 입천장이 벗겨진 일이 있었는데 큰 사건이었다며 주방장 실수라기보다는 음식간 화학 반응이어서 의무실장이 와서 다음에는 덜 삭힌 홍어를 모셔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서민적이어서 막기와 해장국을 좋아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천 셰프는 스승인 후덕죽 셰프에게 대한 각별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당시 후덕죽 상무님이 저를 청와대에 추천해 주셨다며 제가 더 못 배우고 나가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거나 휴가를 가면 2박 3일, 3박 4일 동안 찾아가 더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통 배우러 가면 점심만 하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음식에 있어 타협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조건 8시, 9시까지 있어야 한다며 제자에게는 엄하셨지만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원한 스승이자 제 롤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세계의 한 줄 평을 봤을 때 최고 권력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화려한 사내 진미가 아니라 결국 우리 곁의 따뜻한 해장국과 라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천상년 셰프는 누구인가요? 그는 신라호텔 중식부에서 요리 인생을 시작하여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최초의 중식 요리사로 발탁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5분의 대통령 식사를 책임지며 대통령의 요리사로 알려졌습니다.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천상년 셰프 청와대 입성 당시입니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까지 근무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입맛을 책임졌던 청와대 최초의 중식 총괄조리팀장 출신입니다. 대통령의 요리사가 고향인 영암으로 돌아오다입니다. 흑백요리사, 유퀴즈, 온더블록 등 여러 방송을 통해 이미 실력을 입증받은 국민 요리사이기도 하죠. 청와대를 떠난 이후 천상년 셰프는 양재, 가평 그리고 고향인 영암에서 본인의 이름을 건 식당에서 자신만의 요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암의 로컬 푸드와 제철 식재료의 만남입니다. 영암 천상의 맛집만의 특별함은 바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채소와 쌀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특산물 요리로 영암의 명물인 무화과, 장어, 낙지, 고구마 등을 중식 레시피에 접목하여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품격 메뉴를 선보입니다. 일반적인 중식은 기름지고 간이 세다는 편이 있지만 천상년 셰프의 요리는 속이 편안한 깔끔함을 지향합니다. 저자극적으로 강한 조미료 맛보다는 재료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감칠맛을 살립니다. 깔끔한 뒷맛과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도 입안이 텁텁하지 않고 개운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천상년 짜장면은 10,000원입니다.
중시 대표인 국민짜장면은 신선한 양파가 듬뿍 들어간 부드러운 천상년 스타일의 짜장면으로 색감도 연하고 양도 푸짐합니다. 그리고 삼선 해물짬뽕은 15,000원으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가 국물 맛이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과하게 맵지 않아 제로 본연의 맛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버섯 탕수육은 35,000원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 속촉의 정석입니다. 고기 질이 좋아 씹을수록 고소하고요. 소스로 영양 특성물 무화과를 듬뿍 넣어 새콤달콤 부드럽고 찹쌀옷으로 튀겨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이것저것 맛보기 위해 여러 요리를 주문해서 맛보기입니다. 팔보 해물 덮밥은 2만원인데 싱싱한 해물과 야채, 버섯, 짜장으로 비벼 맑은 국물에 먹으면 시원하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어항가지 덮밥은 15,000원인데 채소 중 흔한 가지가 고기처럼 부드럽고 쫀득해 특유의 건강 덮밥입니다. 새콤달콤한 어항 소스에 가지를 부드럽게 볶아낸 메뉴로 부담없이 누구나 좋아할 맛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백짬뽕입니다. 2만원이고요. 싱싱한 전복과 해물로 국물이 뽀얗고 진해서 바다 내음이 나고 천상의 메뉴 대표 메뉴 중 인기가 최고로 국물이 깔끔하고 담백해서 일반 중식당 짬뽕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식당 메뉴가 있습니다. 코스 요리를 선택하면 청와대에서 실제로 제공되었던 수준 높은 요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포인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주말이나 점심시간에는 대기줄이 길 수 있어요. 조금 일찍 서두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스토리는 매장 곳곳에 천상년 셰프의 청와대 근무 시절 기록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볼거리는 영암의 대표 관광지 왕인박사 유적지 내에 있어 식사 전후 왕인박사 유적지 무료 관람을 하며 산책하기에도 최적인 코스입니다. 영암 월출산 아래 수려한 자연 경관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한옥의 멋과 어우러진 외관을 자랑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옆 천상 카페 청안당에서 음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천상년 셰프의 천상요리는 단순한 중식을 넘어 20년 청와대 내공과 영암의 신선한 로컬 재료가 만난 격조 있는 건강식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전통 중화요리의 기법을 지키되 한국인의 입맛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이 되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이가 빠졌던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서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내 못을 박던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이번에는 조선시대 왕들의 보양식에 대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소문난 고기 애호가였습니다. 당뇨를 앓던 세종이 여름에 즐겨 먹던 보양식은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추상한 젊은 시절 고기가 아니면 밥 먹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신하들도 전에는 평소 고기가 없으면 술알을 드시지 않으셨다고 했을 정도로 그의 유별난 고기 사랑을 알 수 있는 일화 역시 여럿 있습니다. 세종은 본인 기준으로 소고기가 최고의 음식이라 생각하여 나이든 신하에게 소고기를 하사했습니다. 치아가 허약한 신하가 소고기를 잘 먹지 못하자 세종은 앞뒤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잔치상에 고기가 적게 올라오자 관계자를 문책할 기록도 있습니다. 나를 능멸하는 게냐 하며 화를 낼 정도였다고 하니 고기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그가 유일하게 고기를 안 먹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유교 예법에 따라 큰아버지 정종 초상 때는 채소만으로 식사를 했답니다. 이를 본 아버지 태종은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아들이 금육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게 아닐까. 그토록 좋아했던 고기를 참아야 하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는지 훗날 태종은 내가 죽었을 땐 세종이 고기를 드시게 해라라는 유언을 주변에 남겼답니다. 소고기는 예로부터 몸에 좋은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어의 전순위가 전한 식료 찬유를 살펴보면 소고기를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고 기운을 북돋우며 비위를 기르고 골수를 채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도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소고기는 성장기 어린아이부터 회복기 환자, 노인까지 모두가 섭취해야 할 양질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근육 손질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중장년층이라면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더운 계절 기력을 보충시키는 소고기 요리로 표고버섯 소고기 완자찜을 소개합니다. 다진 소고기 200g에 다진 마늘 3큰술, 전분가루 5큰술, 소금, 후추를 넣고 완자를 빚습니다. 냄비에 양배추를 깔고 소고기 완자를 얹고 물을 넉넉히 넣어 10분간 끓이면 됩니다. 소고기 완자가 익으면 채썬 표고 3개와 채썬 양파 반 개를 넣고 한 번 더 끓입니다. 여기에 간장과 소금으로 부족한 간을 채우면 완성입니다. 맑고 담백한 국물이 속을 편하게 데웁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먹고 나면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며 몸 전체에 기운이 올라옵니다. 세종은 매 끼마다 고기를 배불리 먹고 자리에 앉아 글만 읽고 정사를 돌보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하들이 운동을 권할 만큼 비만이었습니다. 40대부터는 당뇨를 앓아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이런 세종을 위해 아들 문종이 가져온 특별한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전복이었습니다. 아들 문종이 전복을 직접 썰어드리자 세종이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구절입니다. 과거에 전복은 구하기 매우 어려운 귀한 음식이었죠. 전복 껍데기는 눈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여 석결명, 눈을 밝게 해주는 딱딱한 물질이라 불렸습니다. 문종이 직접 전복을 공수하여 손질을 마치자 세종은 아들의 효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세종처럼 당뇨를 앓지 않았더라면 무더운 여름 전복을 보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전복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생성과 회복에 도움을 주고 또 부족한 기력과 영양을 채워줘서 회복기 환자에게도 더 좋은 음식입니다. 전복의 비타민 B12와 아연은 면역세포를 활성시켜 면역력 정진에도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며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니 체중 조절 기간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착한 보양식입니다. 무더운 계절 먹기 좋은 전복 요리로 전복초가 있습니다. 식재료에 양념한 간장을 넣어 윤기나게 볶은 음식을 볶은초라고 합니다. 전복초는 궁궐 안에서 많이 만들었던 음식으로 전복숙 또는 전복숙 장아찌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로부터 왕이 먹던 귀한 보양 음식으로 지금은 고급 패백 음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1924년 지어진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에서 마른 전복을 불려 얇게 절여서 진간장과 꿀과 기름을 넣고 아주 약한 불에 졸여 만든다라고 전복 조리법을 소개했습니다. 전복뿐만 아니라 황육, 해삼, 문어, 홍합 등을 넣어 같이 조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복과 소고기를 같이 먹으면 칼슘과 인의 섭취가 조화를 이루어 자양강장 효능이 배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전복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전복 8마리의 내장과 이를 제거하고 조림 양념은 냄비에 물 800ml, 간장 100ml, 맛술 4큰술, 청주 3큰술, 설탕 3큰술, 청양고추, 생강, 통마늘을 넣고 끓입니다. 체에 그린 양념 반에 전복을 넣고 약불에 졸입니다. 농도가 되직해지고 윤기가 나면 불을 끈 뒤 잣과 고추, 대추 등의 고명을 얹어 완성합니다. 도톰하게 저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위에 올려 먹으면 이만한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우금령이 내려져 소고기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전복 역시 해녀들이 잠수하여 깊은 바다에서 한 마리씩 채취해와야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임금님만 먹던 귀한 음식을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수월하게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수많은 보양식이 앞다투어 판매에 열을 올리지만 소고기와 전복에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이유입니다. 또 세종은 포게, 간장 프라이드 치킨과 닭고기를 즐겨 먹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기도 해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정약용에게 술을 권해서 곤혹을 치르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라는 알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네, 이번에는 조선 왕들은 보양식으로 소주스로 끓인 타락죽, 우유죽을 즐겨 먹었습니다. 우유에 관한 작은 역사. 오늘날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를 고르자면 그 후보로 우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유는 각종 요리의 재료부터 음료의 바탕으로 쓰이며 다른 첨가물 없이 그 자체로 음용하는 일도 매우 흔합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평생에 걸쳐 권장하는 이 우유는 초중고에서 학생들에게 우유 급식으로 아침마다 배부될 만큼 오늘날 굉장히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 우리나라에서 우유 없는 삶은 쉬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라떼류의 음료, 각종 디저트,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치즈와 한창 유행을 타고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까지 모두 우유를 필요로 합니다. 우유 없는 삶을 한번 해보십시다. 당장 생일에 관습적으로 먹는 케이크부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유는 이제 우리 삶과 너무나 밀접해진 대상이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우유가 이렇게 보급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유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소의 젖이라는 정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류에게 소는 굉장히 쓸모가 많은 동물이죠. 특히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소는 더욱 유용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맛을 추구하는 듯 보이는 행위들은 삶의 근간이 되는 농업보다 불필요하게 느껴졌고 농사의 핵심 동물인 소는 자연스레 우유보다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우유보다 소가 귀중함은 보편적인 인식이겠으나 이때는 우유를 생산하는 행위로 인해 소가 피로를 겪고 송아지가 피해를 겪는 사태 자체가 인류가 우유를 얻지 못하는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과거 조선에는 젖소가 드물기까지 했으니 이 시대의 우유는 구하기 어려운 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일본은 신찬성시록에 기재된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신라사주가 고독후왕에게 처음으로 우유를 바쳤답니다.
우유를 일본에 전파시켰다는 내용을 통해 드물지만 그래도 분명히 고려와 조선에서도 우유가 존재했으며 이를 음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기 우유는 드물고 무척 귀한 약재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웃 나라와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원의 주식이었던 우유가 자연스레 고려의 식문화 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풍속은 우왕 때 설치된 국가 상설기관 우유소, 젖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실과 특수청을 위한 우유를 생산해내는 기관으로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에 다음과 같은 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왕이 호곳에서 사냥하다가 황간 20여 명과 말 한 필씩을 하사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우유소를 지나다가 파리하고 약한 소를 파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공중에서 반찬 만드는 사람 선부에게 우락을 올리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때는 우왕 11년 1385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은 고려를 지나 조선 설립 후에도 명목을 이어갔습니다. 태종대에 설치된 우유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기 왕실에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이 시설의 전담 아무는 오늘날의 국방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병조 산하에 위치했습니다. 이 우유소는 우유와 말린 연유에 일종의 낙소를 만들어 공급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려가 조선이 되었어도 우유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유가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대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종 16년인 1416년 3월 조선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기근은 농업과 주식이었던 쌀의 우선순위를 높였고 이때 우유소는 기관의 소들을 목장에 방목했습니다. 식량난 앞에서 우유소의 쇠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그 순위가 밀리기 시작한 우유소의 상황은 세종 20년 1438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유소는 폐지됐고 폐지된 우유소는 동부학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 우유소의 위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동부학당은 흥인지문 바로 안쪽에 위치했고 우유소 또한 같은 자리에서 맥맥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소가 폐지된 후 더 이상 조선에서 우유 생산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유가 필수적인 대상이 되었음에도 유소가 사라질 수 있던 까닭은 이를 대체할 타 관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소가 사라진 후 사복사에서 그 역할을 이어나갔다고 전해집니다. 사복시는 임금의 구례와 말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는데 말뿐만 아니라 일본이 선물할 코끼리, 물소, 원숭이도 이곳에서 맡았던 모습을 보아 소도 함께 키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소가 폐지된 후 왕실의 우유 담당은 이곳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복시에서 우유를 관리 담당하는 부서는 타락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소를 관리하던 왕실 직영 목장이 낙산 일대에 위치해 있어 낙산은 타락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타락색에는 타락직이라는 담당 관리가 있었으나 생우유를 짜는 일은 왕과 왕족의 치료를 담당하던 정삼품 관청인 내의원 의관이 맡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유짜기와 관련해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 조영석이 그린 풍속도 우유짜기입니다. 작품에는 어미소의 젖을 짜기 위해 4명이 동원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2명은 소의 머리와 다리를 붙들어 고정하고 1명은 그 사이 젖을 짭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어미소 앞에서 송아지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미의 젖을 짜는 동안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혹은 젖이 나오게 할 유인물로 추측됩니다. 어느 쪽이든 모녀 혹은 모자의 손은 상당히 안쓰러워 보입니다. 이런 감상은 영조에게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영조칠록에는 영조 25년 1749년 10월 6일 내 의원에서 전례에 따라 치즈를
올렸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암소 뒤에 작은 송아지가 졸졸 따라가는 것을 보고 매우 마음이 가엾어 여기며 낙죽을 올리지 말도록 명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니 말입니다. 당시 우유와 관련된 풍습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기근과 우유소의 과잉 근무로 인한 폐해를 고려해 결국 유수를 폐지한 후 줄어든 우유의 생산량에 따라 세종은 우유 음용을 줄일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성종, 중종, 석종, 영조에 이르기까지 귀족들은 꾸준히 우유를 찾았으며 섭취량 또한 조선 초기에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 우유의 인기를 알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우유를 어떤 형태로 섭취했을까요? 대체로 바로 앞의 문헌에도 언급되었던 타락죽을 만들어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타락죽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의 기록에서 우유의 수요를 알 수 있었다면 우유의 위상과 귀함이 나타나는 다른 기록도 존재합니다. 명종 20년인 1565년 대사은 이탁과 대사관 박순이 명종의 외삼촌이었던 윤원흥의 죄악을 26조목으로 봉서를 올렸습니다. 봉서 내용 중 윤원흥의 사치를 고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사복시의 타락죽은 상공하는 것인데 임금께 올릴 때와 똑같이 낭부가 기구를 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조리하게 하여 자녀와 첩까지 배불리 먹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귀한 우유를 심지어 임금에게 바칠 때와 같은 형태로 온 식구가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윤원형은 파면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낙부란 우유 조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 파악됩니다. 이 또한 우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뜻 보면 죽이나 수프의 형태로 가까워 보이는 타락죽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먹던 건강 보약식 중 하나로 그 목적 역시 건강정진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는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만들어 바치던 일종의 약이었습니다. 앞에서 생우유를 짜는 일 또한 내의원 소속의 의원이 맡았다고 했습니다. 즉 생산되고 제조되는 것까지 모두 의원의 손을 거친 그야말로 보양의 목적을 둔 처방약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구하기 어렵고 왕족에게 주어지는 진귀한 음식이었으나 만드는 법은 간단했습니다. 쌀을 담가다가 물에 불린 쌀을 매에 갈아 체에 받쳐 가라앉힌 앙금을 정갈하게 갈아바치고 생우유가 한 사발이면 무리는 조금 적게 하되 묽고 되기는 자중 물이 심만큼 하여 먼저 수다가 만약 익으려 하거든 우유를 부어 화합하여 수나니 이것이 내국의 타락법이니라. 이는 빙의각 이시가 쓴 규합 종수에 기록된 타락죽 만드는 법입니다. 취향에 따라 설탕과 소금, 꿀이나 생강으로 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조리법이었지만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이 두드러질 수 있었다고 추측됩니다. 최소한의 재료로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끓인 타락죽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건강과 보양을 담당하던 진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진귀함에는 당대 우유의 위상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 맛과 영양으로 많은 사랑을 받던 이 우유, 현대에 이르러 아침으로 우유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간식으로 우유가 들어간 빵을 먹는 우리에게 이토록 친숙한 우유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제한된 방식으로 생산되고 특정 계층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귀한 재료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보양식이자 약재료, 때로는 사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우유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식문화에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식탁 위에 놓인 우유 한 잔에는 그 지난한 여정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권력입니다. 왕이 뭘 먹느냐가 곧 나라를 뒤흔든다. 조선의 폭군 연산군, 그는 단순히 포악했던 군주가 아닙니다. 그의 진짜 집착은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력 보양식에 있었습니다.
먹는 걸로 사람도 죽이고 나라까지 흔들었던 왕. 실록 속 연산군은 음식 앞에서 이성을 잃는 진짜 미식 광인이었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귀한 부위만 끌고 모은 왕 연산군 일기를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사슴 꼬리, 농미와 사슴 혀, 이 부위들을 정력 보양으로 여기며 전국에 있는 관리들에게 무조건 진상하라 명했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너무 많아 수량에 딸리자 관자살을 국문, 사슴 꼬리 한 개의 값이 무려 배 30필이었다고 합니다. 정력에 미쳐버린 왕의 식재료 리스트에 연산군의 보양식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의 공포 영화급입니다. 그가 명령으로 수라상에 올린 식재료 리스트에 보면 귀뚜라미, 배짱이, 잠자리, 두꺼비, 메뚜기, 당대 의들도 정력에 좋다고 추천한 식품들입니다. 흰말 꼬리와 생식기, 백마 음경과 양기 보충에 탁월하다며 수시로 섭취했고요. 소의 태반도 먹었습니다. 당시의 면역력과 정력 강화용 한방재료 민물장어와 언어, 꿩 5만 마리, 금귤 1000개, 곤충과 생식기를 왕이 즐겨 먹었다는 건 단순한 사치가 아닌 정력과 권력의 과시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정지천 교수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원장이 저서한 남성 보감에 따르면 잠자리와 배짱이는 실제로 정력 강화 민간요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음식은 싫어했습니다. 수라상 메뉴 매일 바꿔라고 명령한 연산군은 하루에 10마리 이상의 소를 도축하기도 했고 매일 같은 음식이 나오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궁중요리사는 매일 신규 메뉴 개발을 강요받았고 소고기는 특별한 날 외엔 사용 금지였지만 그는 모든 연회에서 소고기를 쓰라고 명령했고 기녀들에게도 소고기 요리를 하사해 민간의 고기 수급은 당연히 악화되었습니다. 실제 연산군 일기에는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소를 빼앗기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먹는 것에 집착했을까? 학계 일부에서는 연산군의 음식 집착이 어머니 배비윤 씨의 비극과 정치적 외로움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위안이자 권력을 입으로 과시하려는 심리, 또한 음식은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왕의 권위, 건강, 생식력, 국정 운영과도 직결된 수단이었습니다. 진짜 미식왕은 연산군이 아니라 장수왕 영조가 진짜 미식가였다고 합니다. 장수하기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80살을 넘긴 유일한 왕 영조, 재위 기간 중 내의원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왕이기도 하고 단 한 해도 탕약을 복용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건강을 살폈던 왕이랍니다. 그런 영조가 여름 감기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이때 말의 변을 발효시킨 말똥차를 달여 마시며 건강이 회복하자 그 후로 쭉 즐겨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음식 절제에 집중했고 차와 죽을 즐기며 입맛 없을 땐 순창 고추장을 찾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신하 집안에서 만든 장이라도 맛있으면 그냥 먹었다는 일화까지 있습니다. 연산군은 입맛으로 권력을 휘두른 왕입니다. 연산군의 식욕은 단순한 탐식이 아니라 그의 수라상은 정치, 권력, 성욕, 공포가 복합적으로 뒤엉킨 권력형 미식 테러였습니다. 드라마 폭군의 셰프 속 연희군이 허구 같다고요. 실록을 보면 오히려 순한 맛입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조선시대 왕들의 식성과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송민도의 청춘 목장이 되겠습니다.
쓴다 목장에 아침이 온다 사랑하는 그대여서 일어나 아름다운 하루를 노래 부르자 레이호 레이레이호 레이호 레이레이호 파랑새 소리 노래 부르고 안개가 소리 없이 흘러가면은 송아지 망아지가 매매 날 부른다 배고파온다 달이 뜬다 목장에 밤이 깃든다 사랑하는 그대여 두 손을 씻고 즐거웠던 하루를 노래 부르자 레이호 레이레이호 레이호 레이레이호 불벌레 소리 짝을 부르고 가만한 게 소리 없이 스며들면은 송아지 망아지가 매매 안녕한다 단 꿈을 꾼다 날이 샌다 목장에 아침이 온다